자, 톡톡바이오 메가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제약바이오,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어떤 투자의 힌트를 얻을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주요 골자는 아마 이게 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점진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근데 여기서 약간 임상 결과가 저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약간 안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또 백신의 글로벌 매출액 추정치가 요즘 집계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또 투자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눌 분들 모셨는데요.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강혜경 시장 고문, 조성기 기술 고문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차홍선 대표님 먼저 저희가 지난 방송과 이번 방송 사이에 이 도나네밥에 대해서 좀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결과는 좋았던 것으로 평가가 되면서도 또 해당 기업의 주가는 하락하기도 해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가 지금 현재 보면은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상 허가를 받고 삼상을 다 끝내고 허가를 진행 중인 그런 이제 아두카누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상 결과를 발표한 도나네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월가에서는 이 도나네밥이 알츠하이머 치료제로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흔히들 보면 장표를 띄워주시면 알겠지만은 거의 예를 들면은 IT 쪽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테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는 인류가 12가지 중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알츠하이머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알츠하이머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죠. 그러니까 저 그림인데요. 보시면은 물론 테슬라가 한 2010년도부터 10년까지 한 140배가 올랐고요. 옆에 있는 도나네밥 개발 기업 같은 경우가 우리 한 1, 2가 한 8배 정도 이렇게 올랐는데, 그러니까 140대 8배 이 정도 순인데, 흔히들 지금 어떻게 예상을 했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도나네밥의 결과가 상당히 서프라이즈, 예를 들자면은 시장의 기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흔히들 보면 미국의 1등부터 20개 정도의 빅파마들이 평균적으로 보면은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것들은 PER 기준 2021년 당기 순이익 기준으로 12배에서 8배 사이에 형성되는 기업도 한 4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밸류에이션도 낮았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 밸류에이션이 PER이 한 20배 이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흔히들 보면은 테슬라를 따라가는 형태, 그러니까 주가를 따라간다기보다는 이런 시장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가 봤을 때 전기 자동차를 구매할 것이냐,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를 구매할 것이냐 봤을 때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가 더 강력할 거라 이렇게 봤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물론 개선 효과는 있었습니다. 32% 정도의 개선 효과는 있었는데 이제 시장의 기대는 미흡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32%가 아니고 더 많은 개선 효과를 기대했었는데, 생활의 개선 효과를 기대했었는데 그 개선 효과가 조금 실망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기존 견해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지금 이제 도나네밥이 계속 진행한다면 그래도 충분히 삼상 그다음에 허가를 받지 않겠냐 보고 있고, 그게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서 그리고 이런 환자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으로서는 긍정적인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도나네밥 임상 발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다지 썩 좋은 결과가 나오진 않아서 좀 실망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다. 그렇다면 강혜경 고문님, 시장의 관점에서 본 임상 결과는 도대체 어땠길래 이렇게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걸까요? 네, 도나네밥에 대한 임상을 시장의 관점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일단 이제 도나네밥은 올해 이제 6월 7일 날 미국 FDA 승인 여부를 앞두고 있는 아두카누밥과 같은 베타 아밀로이드를 타겟으로 하는 항체 개발되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죠. 근데 최근에 3월 13일 날 이 도나네밥이 이 임상 이상에 대한 전체 데이터를 이제 공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뇌질환 관련 이제 이 학회인데요. ADPD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했고, NEJM이라는 저널에 이제 풀 데이터가 이제 좀 실렸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결과가 이제 앞서 조금 언급됐지만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발표를 한 날 이 기업의 주가가 9% 이상 이제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하락을 한 거에 대해서는 이 시장에서 기대한 이 도난해밥에 대한 기대를 못 미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락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 미국 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이 기업에 대한 평가는 좋게 또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이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 거는 당뇨나 항암 그리고 신경계 질환 그리고 면역계 질환에 대한 제품을 가지고 있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올해에 2021년도에 당뇨 치료제나 항암 쪽에서 이 매출액이 업사이드로 이 여유가 있다라고 이제 지금 판단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이 기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임상 내용으로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보면은 임상에서는 이제 그 알츠하이머 치매 그 발병이 계속 진행되는 거에 있어서 위약보다 32% 이렇게 더 이렇게 좀 막아주는 그런 그 효과에 대해서는 있다 이렇게 해서 발표는 됐는데 여기서 이제 평가 지표로서 사용된 거는 이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평가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지와 생활 개선 그 개선도에 대한 평가법을 자체 개발한 거를 사용을 했고요. 이 임상 2상에서 사용한 이 평가법이 임상 3상을 이제 진행하게 된다라면 이 평가법을 계속 사용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이 좀 논쟁의 여지가 좀 남아있는 부분이 이제 좀 이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는 이제 타우의 양인데요. 임상을 진행하다 보니까 타우의 양이 적은 환자군에서 이 도난해밥에 대한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도난해밥은 베타아밀로이드를 타겟으로 하는 항체 치료제니까 이 타우를 제거해주는 또 약물과 같이 만약에 임상을 진행한다 그러면 이 도난해밥에 대한 이 효과가 더 높게 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상 3상에서 이제 또 이렇게 사용이 될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이상 반응에서는 이 베타아밀로이드 타겟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는 부종과 같은 이상 반응이 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같은 이제 이 치료제에 있는 이 아두카누맙에 비해서 좀 더 이상 반응이 좀 더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좀 데이터는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직접 비교한 데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참고로 조금 더 적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도난해밥이 이제 임상이 계속 진행되면 임상 그 3상은 2023년 상반기에 이제 발표가 될 건데요. 그래서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2024년에 상업화에 이제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럼 시장에서는 이제 연 매출액을 최대 10조 원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이 베타 아밀로이드 타겟으로 하는 이 아두카누맙이 6월 7일 날 미국 FDA 승인 여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도난해밥의 임상 2상 결과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좀 쉽지 않거든요. 네. 이 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요. 예, 이 임상 2상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포인트만 좀 더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임상 이제 보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전체를 사실 다 알아야 되지만 이 도난해밥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좀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면 도난해밥에 대해서 이제 이 그 아밀로이드 감소한 것과 효능에 대한 거를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앞에 있는 거에서 그 상단 위에 있는 거에서 녹색 그래프 갑자기 툭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아밀로이드가 감소하는 건데요. 24주까지 완전히 제거된 임상 참여자가 40%였고요. 52주까지 지속적으로 아밀로이드가 지금 감소되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효능에 대해서는 52주에서 76주까지 효능이 지속된 것으로 지금 나와서 그래서 이제 위약 대비 32% 효능이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타우의 양을 다음 넘겨주시면 타우의 양을 가진 환자에서 이제 보시면 이제 왼쪽에 타우가 이제 더 적은 쪽에서 그 질병 진행률이 더 이제 좀 더디게 이게 더 좋게 이제 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병용 투여를 하게 되면 이 도난해밥의 효능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래서 이제 이 아두카누밥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가 이 도난해밥은 시장의 기대보다 좀 못 미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2월 7일 날 미국 이제 FDA가 만약에 이 아두카누밥을 승인을 하게 된다 그러면 도나네마법에도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 같은 베타아밀로이드 항체 치료제니까. 근데 만약에 이 미국 FDA에서 아두카누밥을 2월 7일 날 만약에 승인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미국 FDA에서 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에 대한 기준이 좀 높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도나네마법에도 조금 적용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도나네맙에 대한 다양한 임상 결과들을 살펴봤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조성기 기술고문님 이 앞에서 언급된 이 치료제에 대한 임상 이상 시험 결과를 조금 더 기술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림을 좀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결국은 보면은 알츠하이머가 왜 생기느냐, 어떻게 생기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림에서 잠깐 그려놨는데, 이제까지는 정통적으로 보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잘못 엉켜서 문제가 생긴다. 그 다음에 타우가 엉켜서 생긴다. 이렇게 정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도나네맙이나 아두카누맙은 그림의 가운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응집된 아밀로이드 베타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 의약품입니다. 결국은 이제 응집된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개발된 거고요. 둘 다 이제 한쪽 끝, 펩타이드 한쪽 끝에 부분, N터미널 쪽에 결합하는데 도나네밥이 좀 더 끝부분 쪽에 이제 결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엔 발표한 임상 자료를 그 다음 데이터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 그림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것처럼 알츠하이머 환자들 중에 초기 환자들을 이 실험에서 대상을 했고요. 그 중에서 타우가 아주 적게 있는 부분은 빼고 또 좀 많은 부분은 빼고 중간 정도의 타우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임상실험의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고요. 그 결과는 이제 왼쪽에 있는 그래프처럼 1차 평가 변수를 이제 나타낸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회색 라인이 약을 투여하지 않은 그룹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경과하면서 76주 걸렸는데 76주 동안 계속 상태가 나빠지겠죠. 그렇게 해서 급격히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가 나빠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도나네밥을 투여하면은 그보다는 훨씬 더 위쪽에 그림이 있죠. 녹색 그림인데 녹색 선인데 보면은 좀 지연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나빠지는 상태를 좀 더 슬로우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지연시켜준다.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화살표 부분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 32% 정도 지연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좀 더 쉽게 좀 풀어서 얘기한다면 만약에 어느 정도까지 나빠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만약에 약을 먹지 않았으면 3년이 걸렸다라고 치면 약을 먹으면 똑같이 나빠지는 정도 수준이 4년 정도 걸린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큼 지연시켜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나온 그림인데 결국은 임상에 들어갈 때 타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도 좀 많이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결국은 타우가 좀 적은 부분, 왼쪽 그림입니다. 타우가 좀 낮은 상태에서 도나네밥을 먹기 시작한 사람이 효과가 더 좋더라. 이제 이런 결과고요. 그 다음 그림에서 보시면은요. 그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요게 이제 결정적인 좀 아주 재미나는 결과인데요. 왼쪽 그림에서 보면, 그럼 과연 우리가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하기 위해서 도나네밥을 투여를 했는데, 진짜 제거됐냐? 그걸 본 그림입니다. 녹색선에서 보면, 초기에 아주 급격하게 아밀로이드 베타가 없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제가 화살표 빨갛게 해놓은 것이 24주 후인데, 이때 24주 후에 보니까 참여자들의 약 40%가 아밀로이드 베타가 거의 다 없어졌다. 측정하는 수준에서 네거티브 레벨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후에도 계속 감소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오른쪽 부분은 이제 타우에 관한 부분인데, 그러면 실험 진행 동안에 타우는 어떻게 될까 봤더니 약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약간 증가하고 있는데 위에 그림에서 보시면 녹색 선이 이제 도나네밥을 먹은 그룹인데 좀 더 느리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 아래쪽 그림은 이제 뇌 부위별로, 이를테면 뭐 전두엽 부분, 제일 첫 번째 그림이 전두엽 부분인데 거기서 제일 많이 타우의 증가를 억제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각 부위별로는 조금 다른 결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요.
이게 이제 이 실험에서 사용한 모든 지표들을 한꺼번에 다 그린 건데요. 결국은 앞에서 잠깐 언급됐습니다만은 1차 변수는 이 제약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변수를 사용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인지 기능을 나타내는 그 점수하고 또 일상생활 가능 기능을 나타내는 점수를 합해서 이제 IADRS라는 1번 그림입니다. 거기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2% 정도 지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면 인지 기능만 본 부분 3번에서도 보면 유의하게 이제 그 지연시키는 효과를 가졌습니다. 약 39% 정도 지연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3번도 사실은 굉장히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그 지표입니다. 그리고 2번 그림이 이제 가장 많이 쓰는 통상적인 지표인데 이건 임상적인 판단으로 이제 보이는 지표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지 기능하고 나머지 행동 기능을 보는 건데 여기서 보면 좀 안타깝게 한 중후반까지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두 그래프의 격차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끝부분에 가면 이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어져 버렸고요. 4번에서도 이제 생활 기능 점수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반 부분까지는 효과가 좀 있었는데 후반에 가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고 5번에서도 이제 통계적인 의미가 없었고 이건 이제 간편한 그 인지 기능 검사인데 종합적으로 보면은 뭐 1번 이제 지표에서 1차 지표에서 아주 유효하게 있었고 그다음에 3번 지표에서 유의성이 있었고 그다음에 2번, 4번, 5번에서는 유의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는 2번, 4번, 5번도 어느 정도 유의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조금 모자랐던 것 같고요. 다음 그림, 예, 거기까지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그 도난의 맙과 이제 FDA 승인 신청을 그러니까 그 승인 신청 일정을 지금 앞두고 있는 아두카누맙의 효과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어떤 게 뭐 더 장단점이 있을까요? 예,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발표하면서 같이 만들어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이게 임상 실험이라는 게 사실은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시기도 다르고 참여자의 질병 상태도 약간 다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실험 방법도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아주 다이렉트하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다만 그 최근에 나온 임상 시험 한 3-4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를 봤는데 지표상 숫자로만 비교를 한다면은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뭐 similar rate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조성기 기술고문님 우리가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도나네맙과 아두카누맙을 비교를 해봤는데 향후에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개발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갈까요? 예,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지난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알츠하이머에 대한 치료제 개발 욕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도 미국 FDA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후보 약물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다음 그래프에서 보시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타우하고 아밀로이드 베타하고 타우가 이제 주축을 이루고 있고요. 그것을 제거하는데 항체 의약품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최근에는 이제 항체 의약품 여러 가지 좀 그 부작용이라든지 뇌로 들어가는 확률이 낮기 때문에 작은 분자 화합물을 이용하자 이런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나 타우 이전에 아니면 또 다른 메커니즘 이런 것들이 많이 제기가 되면서 신경 신호를 전달하는 메커니즘이 밝혀지면서 그거를 좀 조절하는 물질을 찾자 이런 부분, 또 당뇨와 지질대사가 좀 관련이 있다 해서 그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절 물질, 또 아포이 등 여러 가지 관련 유전자들이 밝혀지면서 그거를 좀 조절할 수 있는 물질,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혈관이라든지 신경 재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연구되고 있고요. 특히 좀 제가 첨언하고 싶은 것은 알츠하이머 치료제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초기 환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였는데 결국은 2018년도에 미국 FDA에서 초기 임상 실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제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지표를 인정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더군다나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나 타우를 검출할 수 있는 그 지표들이 기술들이 뇌척수액이나 혈액에서도 검출할 수 있게끔 되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도 좀 조만간에 좋은 약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주제가 바로 이 백신의 글로벌 매출이 요즘 집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차홍순 대표님, 이 매출액이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예, 그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는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가 60조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에 한 20조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023년이 한 5조. 그 다음에 제로로 가는 이런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조, 20조, 5조, 제로, 그러니까 한 85조의 현금을 벌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투자 전략으로서는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이렇게 한 3년 내에 종결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온 이후에 3년 내에는 이런 상황들이 종료가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강혜경 고문님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이제 글로벌에서 예측하는 코로나19 백신 시장의 규모와 추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해봐야도 투자가 가능하니까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림을 좀 보시겠습니까? 예.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예, 저 왼쪽 그림 나왔네요. 왼쪽에 보시면은, 그 앞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2021년도에 코로나, 코비드-19 백신 시장 규모가 60조 원으로 지금 글로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매출액이 보면 툭툭 떨어지죠. 그래서 20조, 5조 원, 그리고 이제 제로까지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바이러스로 인한 이제 백신이 투여되면서 이 감염병이 사라졌던 그 역사적인 그 효과에 대해서 좀 장표가 같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그 데이터를 이제 참고를 해서 보시면 이렇게 백신이 투여가 되면은 감염병은 역사적으로 다 좀 사라져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이 백신 시장 규모 예측된 이 자료를 참고로 하셔서 투자에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비중 조절이나 이제 섹터나 이런 투자하실 때 좀 더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입니다. 이번에는 그 2005년부터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중국 제약바이오 주가가 미국의 제약바이오 주가보다 훨씬 더 큰 수익률을 얻었다고 합니다.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커져가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 텐데 글로벌 그리고 중국 제약바이오 업종의 주가, 차홍순 대표님 실제로 그랬던가요? 예, 2005년도부터 한 15년 동안 네. 보니까 그림에서 나올 것 같은데 그 중국 업종, 그러니까 위에가 중국입니다. 중국 헬스케어고요. 밑에가 미국 헬스케어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이 4배를 갈 때 중국이 16배를 갔으니까 12배 정도 압도적으로 중국 헬스케어가 미국을 상회했다. 이 왜 이런 결과냐 하면은 한 3.5%의 차이입니다. 뭐냐면은 중국은 시장이 성장하는 게 헬스케어가 10.9%. 그다음에 미국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에 연동하는데 그거는 7.4%. 그래서 3.5%의 격차가 이렇게 많은 격차를 만들어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새로운 면역 항암제들이 출시되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GDP 대비 의료 비용이 한 5%였는데 중국이 지금 이제 거의 약 8%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의료 비용을 많이 지출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는데, 전략적으로 뒤에 그러니까 연결해서 전략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래도 저희들은 중국도 중국이지만 미국 쪽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합니까? 미국이 작년에 2가지 악재로 눌려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가인화라는 악재가 있었고, GDP 대비 의료 비용이 막 17% 되니까 약가인화에 대한 게 있었고, 그다음에 코비드-19 때문에 이렇게 알츠하이머나 항암이 부과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근데 PER이 12배에서 8배 사이도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 바이오를 좀 더 선호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그림인데, 두 번째 그림인데 뭐냐면, 이게 2017년도까지 보면은, 이렇게 원래 보면은 빵하고 테슬라가 주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 이전에 보면은 오히려 헬스케어가 이런 빵하고 테슬라 같은 기업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2016년도부터 격차가 나는데, 위에가 나스닥이고 미국은 이제 미국 바이오인데, 이게 나스닥이 이제 급등을 했고, 이제 헬스케어를 완전히 이렇게 격차를 두어버렸는데, 저희들이 보면, 그래도 나스닥도 나스닥이지만, 오히려 미국 헬스케어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8배에서 12배짜리가 많기 때문에 많이 눌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헬스케어를 선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은, 이제 이게 보면은 뭐냐면, 이제 중국 이야기를 좀 들어갈 건데, 아까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 중국이 이제 미국의 나스닥이라는 게 중국의 심천이지 않습니까? 심천 지수를 보면은, 그래도 주가가 보면은 한 거의 8배 정도 올라갔지 않습니까? 올라갔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중국의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16배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더블 정도 더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아까 조금 전에 그림을 연상해 보시면은 미국은 나스닥보다 헬스케어가 못했고요. 중국은 심천보다 헬스케어가 훨씬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 이유를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고 싶네요. 최근 중국 헬스케어 주식이 많이 상승했지만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투자도 어렵고 선뜻 우리가 알아보기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국 헬스케어 시장에 대해서 강혜경 고문님 설명을 해주시죠. 예, 중국 헬스케어 시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글로벌하고 같이 좀 이렇게 맞춰서 좀 보시라고 제가 글로벌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그 처방의약품 매출액 추이를 보게 되면은 2012년부터 2026년까지 7.4% 성장하는 게 보이시죠. 근데 이제 글로벌에서는 만약에 이제 2026년이 되면 약 1,600조 원의 이 시장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에서 이제 보게 되면 처방의약품은 바이오의약품의 비중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 치료 영역별로 만약에 본다 이렇게 되면은 항암제 시장이 가장 크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 시장을 좀 들여다보면 중국 헬스케어 그 시장의 이제 규모를 나타낸 걸 보면 2019년부터 2030년까지죠. 여기에서의 연평균 성장률이 약 10.9%입니다. 그럼 앞서서 이제 글로벌 처방의약품이 7.4%였으니까 중국의 헬스케어 이 시장이 좀 더 성장이 더 높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으시겠죠. 근데 중국의 이 헬스케어 섹터는 좀 11개로 또 서브 섹터로 좀 더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의약품이 제약 쪽이 있고요. CRO, CDMO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전통의학 있죠. 그리고 약국, 의료 장비, 그리고 유통이나 백신 뭐 이런 시장으로도 더 이렇게 11개로 또 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까 글로벌에서는 항암제 시장이 그 치료 영역별로 봤을 때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중국에 있어서 이 항암제 시장을 보게 되면은 2018년도부터 2030년까지 여기 연평균 성장률이 약 12.7%입니다. 그럼 앞서 항암제 시장 그 성장률보다 이 지금 그 헬스케어보다는 항암제 쪽이 더 성장이 더 높다라는 거 아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는 면역 항암제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아직 개발을 못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제 면역 항암제가 네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참고로 볼 수 있는데 특히 그러면 이 중에서도 이 면역 항암제가 글로벌에 있어서도 이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가 그 항암제에서 이 성장을 더 이끌고 있는데 중국에 있어서도 이 PD-1, PD-L1 이니비터에 대한 이 시장 규모를 보시게 되면 약 47%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국에 이제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는 예를 들면 이 면역 항암제 쪽 중국에 이제 관련한 이 면역 항암제 관련한 기업에 투자하신 분들은 투자 수익률을 좀 높게 이제 가져가셨을 것이다라고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중국에 대한 상황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헬스케어, 그러니까 헬스케어 산업을 비교해 보자면 미국을 역발상 저평가 영역에서 좀 투자해 보는 것을 더 선호하지만 중국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항암제 쪽으로 좀 집중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 강혜경 시장 고문, 조성기 김우술 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